창업을 결심하기까지는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 유튜브를 보다 우연히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라는 키워드를 접했고 그날 이후 검색 기록은 온통 무인 점포 창업, 투자형 매장, 부업 수익 같은 단어들로 가득 차기 시작했죠. 주변에 창업한 친구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회사를 나와 작은 매장을 차린다고 들었고 그 중에서도 무인 창업은 비교적 리스크가 덜하고 시간적 자유도 누릴 수 있다고들 말했어요. 요즘은 사람이 없는 게 오히려 매력이라니까. 어떤 영상에선 그렇게 말하더군요. 정말 그렇게만 된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월급만으로는 미래가 보이지 않았고 매달 쌓이는 생활비, 부모님 병원비, 적금 통장 잔고 그 사이에서 수만 번 제대로 못 쉬고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 제 눈에 무인 점포는 단비처럼 다가왔습니다. 물론 처음엔 반신반의했죠. 진짜 사람이 없어도 돌아갈까? 돈 하나는 없을까? 밤에는 괜찮을까? 이런 의심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블로그와 유튜브를 보다 보면 결국 결론은 하나였어요. 무인이라서 편하다, 관리만 잘하면 된다. 그 말들에 저는 점점 설득되어 갔습니다. 첫 번째 상담을 받으러 간 날, 직원은 제게 아주 친절하게 말했어요. 요즘은 학생들 상권이 제일 좋아요. 특히 중학교 앞은요. 아이스크림은 계절 상관없이 잘 나가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더군요. 며칠 뒤 실제로 제가 본 상가는 경기도에 위치한 중학교 앞 상가 1층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둘러싸여 있었고 주변엔 학원도 몇 군데 있었죠. 여기면 되겠다. 그 생각이 들자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뺏기기 전에 계약해야겠다는 조바심이 들었고 당장 보증금 2천만 원을 준비했습니다. 월세는 100만 원. 약간 부담됐지만 설명을 들으니 감당 못할 수준은 아니라는 판단이 들었어요. 그리고 바로 창업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매장은 크지 않았어요. 12평 남짓. 하지만 냉동고, 냉장고, 진열대, 계산기, CCTV, 셀프 포스 등 들어가야 할 건 많았습니다. 설비 견적은 예상보다 많았고 인테리어를 포함해 약 2,500만 원이 들었습니다. 합치면 약 4,500만 원의 초기 자금이 필요했죠. 무인이라서 비용도 적겠지라고 생각했던 건 정말 순진한 착각이었습니다. 설치 후 점검이 끝나고 드디어 오픈날이 다가왔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현수막을 걸고 문을 열었어요. 오픈 첫날 손님은 적지 않았습니다. 중학교 학생들이 학교 끝나고 우르르 몰려왔고 냉장고 문을 여닫으며 이것저것 고르기 시작했죠. 이거 1,000원이에요? 계산 어떻게 해요? 그 장면을 보며 웃음이 나왔습니다. 정말 장사가 되긴 되네. 하지만 그날 밤 정리하며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무인이란 사람이 없다는 뜻이지 일이 없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요. 쓰레기통은 넘쳐 있었고 상품이 어긋나 있었으며 유통기한 지난 아이스크림도 한두 개 보였습니다. 계산 실수로 생긴 오차도 있었고요. 무인 점포란 결국 사장이 뒤에서 매일매일 관리하지 않으면 금방 엉망이 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밤 11시. 모든 걸 정리한 뒤 전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기분은 이상하게 착잡했습니다. 장사는 괜찮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앞으로 계속해야 하나? 내가 상상했던 자유로운 부업이 이건가? 그날 집에 들어와 씻지도 않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TV도 켜지 않았고 휴대폰도 손에 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았을 때 자꾸 머릿속에 떠오르던 문장이 하나 있었어요. 무인이라 쉬울 줄 알았어요. 그 말은 결국 제가 제 자신에게 속은 말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그렇게 믿었어요. 이 입지라면 망할 일이 없겠다고. 중학교 정문이 보이는 길목, 950세대 아파트 단지의 상가 1층, 바로 옆엔 학원 건물도 몇 개 있고 점심시간이 되면 배달 오토바이 몇 대가 매장 앞을 오가고 오후 4시쯤이면 교복 입은 아이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오는 그 장면, 그걸 눈으로 직접 보는데도 이건 무조건 된다는 말이 절로 나왔죠. 그날 저는 매장을 보러 갔다가 상가 입구에 서서 40분을 서 있었어요. 누가 얼마나 지나가는지, 몇 명이나 중학교 정문으로 들어가는지, 바로 맞은편 정류장에는 몇 명이 내리고 몇 명이 버스를 타는지를 스스로 눈으로 확인한 뒤 저는 결정했어요. 여기가 내가 할 곳이구나. 그리고 지금 돌이켜보면요. 그날 저는 숫자보다 분위기에 취해 있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유동인구는 많았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많은 사람 중에 누가 아이스크림을 사느냐였는데 저는 그 질문을 제대로 던지지 않았어요. 그저 중학교 앞이라는 말에 안심했고 아파트 950세대라는 숫자에 기대했고 아이들 상권은 여름이면 무조건 잘 나간다는 누군가의 말을 믿었죠. 저도 그랬거든요. 어릴 적 학교 앞 문방구에서 친구들이랑 매일 아이스크림 사 먹던 기억. 요즘 애들도 비슷하겠지 싶었어요. 그런데 막상 매장을 열고 나서 보니 학생들 반응은 좀 달랐어요. 첫 일주일, 방과 후 몰려온 아이들이 냉동고 앞에서 한참 서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아이스크림 몇 개를 사가요. 근데 문제는 그게 단골이 안 되더라고요. 한 번 신기해서 오고 한두 번 더 오고 그러다 보면 그냥 안 와요. 중간중간 편의점 가고 다른 가게 가고 결국 돌아서요. 왜 그럴까 생각해봤는데요. 제가 그걸 패턴으로 만들지 못했던 거예요. 편의점은 적립도 되고 1+1도 있고 행사 기간엔 오히려 무인보다 싸게 팔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은 무인이라는 시스템을 재미있어 하지 않았어요. 그 나이 또래에겐 직접 계산하는 게 귀찮고 어색한 일이거든요. 오히려 사장님이 있어야 말도 하고 재미도 있고 사은품도 받을 수 있는데 여긴 그냥 조용한 공간이니까. 그리고 학부모들도 생각보다 까다로웠어요. 매장 안을 몰래 들여다보거나 CCTV가 잘 보이는지 물어보거나 혹시 초등학생도 출입 가능한가요? 하고 물으시기도 했죠. 그때 처음 느꼈어요. 입지는 사람을 부르지만 신뢰는 시스템이 부른다는 거요. 그리고 저는 그 신뢰를 아직 만들지 못한 상태였어요. 아파트 상권도 생각보다 효과가 약했어요. 저녁에 부모들이 아이를 데리고 산책 나오는 시간대엔 손님이 좀 있었지만 그 외 시간엔 거의 텅 비었거든요. 특히 월요일 오전, 화요일 낮 시간은 매장에 앉아 있으면 기운이 빠질 정도로 조용했어요. 하루 24시간 운영하는 시스템이었지만 실제 매출이 집중되는 시간은 하루 3시간에서 4시간뿐이었어요. 그리고 그 시간도 요일마다 달랐고 날씨나 학사 일정에 따라 손님 수가 완전히 갈렸어요. 결정적으로 입지에 대한 제 가장 큰 착각은 무한 반복을 기대했다는 거예요. 학생들은 매일 등하교를 하지만 그렇다고 매일 아이스크림을 사지는 않아요. 그리고 더운 여름엔 잘 되지만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오면 손님 수는 절반 이하로 떨어졌어요. 사실 중학교 앞이라는 조건은 폭발력 있는 단타 상권에 가깝지 지속적인 수익을 만들어주는 구조는 아니었어요. 학기 초엔 손님이 몰리고 시험 기간엔 아무도 안 오고 방학 땐 또 몰렸다가 계약하면 다시 줄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시기였죠. 그걸 저는 상권의 힘으로 착각한 거예요. 결국 입지는 매출의 시작일 뿐이지 지속 가능성은 운영이 책임져야 하는 거였는데 그걸 간과한 거죠. 그땐 몰랐어요. 눈앞의 유동인구보다 중요한 건 반복될 고객의 습관이라는 걸. 그리고 좋은 위치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자리에 어울리는 업종과 운영 전략이라는 거요. 당시에 저는 그냥 이런 생각만 했어요. 좋은 자리에 매장 열면 알아서 굴러가겠지. 근데 지금은 알아요. 입지는 기대지 말고 활용하는 것이다라는 거요. 그렇게 저는 입지를 믿고 창업을 시작했지만 점점 그 믿음이 흔들리는 소리를 듣기 시작했어요. 발걸음은 들리는데 발소리가 멀어지는 그런 느낌. 눈에 보이는 유동인구가 매출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걸 깨달을 때 창업의 첫 번째 환상이 무너졌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창업 준비가 이렇게까지 복잡할 줄 몰랐습니다. 그냥 냉장고 몇 개 들여놓고 제품 진열하고 무인 계산기만 설치하면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생각보다 정말 훨씬 더 일이 많았습니다. 처음 창업 상담을 받을 때까지만 해도 모든 건 본사에서 도와드립니다. 초보자도 부담 없이 시작 가능해요. 그런 말들을 들었어요. 그 말을 믿고 저는 정말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을 줄 알았죠. 근데 막상 계약서를 쓰고 나니까 도와주는 것과 대신해주는 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계약을 마치자마자 제 손에 들어온 건 도움이 아니라 일감이었어요. 매장 구조 체크, 냉장고 배치 설계, 전기 용량 확인, 인터넷 설치, CCTV 업체 섭외, 벽지 고르기, 바닥재 선택까지. 제가 매장을 처음 봤던 날, 거긴 그냥 텅 빈 공간이었어요. 에어컨 하나 없고 전등도 어두컴컴한 채. 거기서부터 제가 만들어가야 했습니다.
처음으로 한 일은 인테리어 견적받기였어요. 하지만 프랜차이즈라고 해서 무조건 저렴하진 않았어요. 벽체 보강이 필요하다느니, 단열 처리가 안 되어 있다느니 하나하나 들을 때마다 금액은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그 안에는 도장, 바닥재, 조명, 셀프 계산대 공간 설계까지 포함됐고요. 다음은 집기 구입이었어요. 가장 핵심이 되는 냉동고는 무려 5대가 들어갔어요. 하나는 주류 전용, 하나는 컵 아이스크림, 하나는 막대형, 또 하나는 아이스 음료 전용. 마지막은 행사용 아이스크림을 위한 거. 냉동고 한 대당 평균 150만원. 5대면 750만원이죠. 거기다 진열장, 스낵 코너, 소형 냉장고, 계산대, 바코드 스캐너, 영수증 프린터까지. 이 모든 걸 다 합치니까 설비 비용만 해도 거의 1,500만원을 넘었어요. 그때 저는 아직도 무인이라 돈이 적게 들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점점 카드 값이 무서워지더라고요. 정말 무인이라 인건비는 줄어들지 몰라도 초기 투자비는 결코 무인답지 않았어요. 사람이 없을 뿐 기계들이 대신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부딪힌 게 제품 입고와 재고 세팅이었습니다. 아이스크림은 공장에서 냉장고에 꽂히는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브랜드별로 분류하고 가격표를 붙이고 유통기한 체크하고 종류별로 색상 배열도 맞춰야 해요.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진짜 오래 걸립니다. 게다가 아이스크림은 한 번에 입고되면 수백 개가 오거든요. 상자에서 꺼내서 진열하는 것만으로 허리가 휘어요. 그런데 저는 이걸 다 혼자 했습니다. 가족도 없고 직원도 없이. 하루는 포장 박스를 들고 정리하다가 갑자기 허리를 삐끗했어요. 아무도 없는 매장에서 혼자 아악 하고 주저앉았죠. 순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싶었습니다. 몸 쓰는 일이 이렇게까지 힘든 건지. 그리고 마지막은 결제 시스템 설치. 요즘엔 키오스크도 많지만 저는 저렴한 셀프 계산대 시스템을 선택했어요. 카드 단말기, 스캐너, 프린터기, 앱 연동. 하나 설치하는데도 업체 직원이 3시간을 들여야 했고 설치 후 테스트도 제가 직접 다 해야 했어요. 심지어 첫날엔 바코드가 인식 안 돼서 밤 11시에 고객센터에 전화했거든요. 사장님, 혹시 전원 코드가 절반만 꽂혀 있진 않나요? 그 말 듣고 보니까 진짜 코드가 헐렁하게 꽂혀 있었어요. 그걸 보고 허탈해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이 모든 준비를 마치기까지 총 3주가 걸렸습니다. 퇴근 후 달려가고 주말엔 풀타임으로 매장에 붙어 있었어요. 무인인데 시작은 오히려 더 바빴습니다. 그리고 준비가 끝났다고 안심한 건 착각이었어요.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라는 걸 저는 그때부터 점점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무인 창업은요, 손이 안 가는 구조가 아니라 손이 자주 가야 덜 망가지는 구조입니다. 그게 저희 창업 준비를 다 마친 날, 혼자 불 켜진 매장에 앉아 차가운 냉동고 위에 등을 기대며 느낀 감정이었어요. 그날 아침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나요. 전날 밤까지 매장 정리를 마치고도 잠을 거의 못 잤거든요. 설레는 것도 있었고 무섭고 불안한 것도 있었고 드디어 내 매장이 생긴다는 이상한 실감도 있었고요. 아침 8시 40분쯤 종이봉투에 아이스크림 리플렛이랑 안내문을 몇 장 챙겨놓고 매장으로 향했어요. 매장 문 앞에 섰을 때 유리창 너머로 보이던 내부 불빛이 그날따라 이상하게 밝아 보였어요. 오픈일이 평일이었어요. 중학교 등굣길과 아파트 아침 산책 시간대를 노린 거죠. 9시에 문을 열자마자 제일 먼저 들어온 손님은 예상과 다르게 초등학생 남자아이 둘이었어요. 여기 진짜 사람이 없어요? 그냥 이거 찍고 나가면 돼요? 아이들은 냉동고 문을 열고 이것저것 구경하더니 1,000원짜리 하나만 사서 나갔어요. 뭔가 기분이 이상했어요. 이게 무인 운영의 시작이구나 싶기도 하고 괜히 오픈 이벤트라도 할 걸 그랬나 싶기도 했고요. 그날 오전은 그렇게 한산했어요. 아이스크림은 몇 개 팔렸고 간식 코너에 있던 젤리가 2개 빠졌고 그게 다였어요. 그러다 오후 4시 중학교에서 아이들이 쏟아져 나올 시간이 됐죠. 매장 앞 인도를 꽉 채우고 지나는 학생들, 그중 몇 명은 고개를 돌려 매장을 한 번씩 흘겨보기도 했고 그중 2명은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날 오후 제가 2번째로 매장을 방문한 시간은 저녁 8시 반쯤이었어요. 정리 한번 하러 간 거죠. 그때부터 알았어요. 무인이라고 해도 결국 하루 2번은 가야 한다는 거요.
냉장고 문이 덜 닫혀 있었고 냉동고 앞엔 물이 맺혀 있었고 누가 떨어뜨렸는지 모를 포장지가 바닥에 붙어 있었고요. 심지어 어떤 아이스크림은 계산이 안 된 채로 절반쯤 녹은 상태로 진열대에 올려져 있었어요. 순간 소름이 끼쳤어요. 이걸 내가 못 봤으면 어쩔 뻔했지?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무인점포란 말이 왜 갑자기 이렇게 무겁게 들리는 걸까요? 사람이 없으면 그만큼 누군가는 책임 없는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건 제가 미처 생각 못했던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밤이 되자 다른 걱정이 또 생기더라고요. 도난이요. 문은 잠그지 않아요. 24시간 운영 시스템이니까요. 그런데 불 꺼진 매장에 혼자 진열된 상품들과 계산대만 있는 걸 보고 있자니 이걸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CCTV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게 당장 저를 도와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재고가 너무 빠르게 빠졌어요. 처음에는 잘 팔리네 싶었는데 같은 상품이 반복해서 없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중 일부는 분명 계산이 누락된 것 같았죠.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많은 상권이다 보니까 계산 실수는 있을 수 있다 쳐도 계속 반복되면 그건 실수가 아니라 습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계산대 바로 옆에 계산 후 섭취 부탁드립니다라는 문구를 빨간 글씨로 붙이게 됐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나니 하루 루틴이 생겼어요. 오전 10시쯤 1차 방문해서 정리 및 유통기한 확인, 쓰레기 비우기, 아이스크림 재배치. 오후 8시쯤 2차 방문해서 마감 정리 판매량 확인, 내부 청소 이렇게 2번. 꼬박꼬박 가야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꼈던 건 이거예요. 무인 창업에서 무인은 손님의 이야기지 사장의 이야기는 아니구나. 손님이 보기엔 편리하지만 그걸 유지하려면 사장이 조용히 자주 꾸준히 뒤에서 손을 봐야 해요. 한 번의 무관심이 손님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건 금방이거든요. 그리고 그 신뢰가 무너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아, 그리고 이 얘기도 꼭 하고 싶어요. 하루 2번 매장을 오가는 삶. 이게 은근히 피곤합니다. 중간에 딴 일을 하기 애매해지고 잠깐 친구 만나기도 어정쩡해져요. 항상 오늘 매장 정리하고 가야 되는데라는 생각이 머리에 맴돌고 일을 안 하는데도 일하는 기분이 계속 따라붙어요. 그게 쌓이다 보면 스트레스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이 만약 무인이라서 편하겠지 하고 창업을 고민하신다면 한 가지만 꼭 기억하셨으면 해요. 직원이 없는 대신 사장이 매일 가는 구조라는 거요. 단순히 매출이 나오는 걸 떠나서 그걸 유지하기 위한 정신적 에너지와 시간 소모는 분명히 존재해요. 그걸 감당할 수 있느냐가 이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지 아닌지를 나누는 기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 모든 걸 느끼기 시작한 시점이 바로 이 오픈 첫 주였습니다. 설렘도 있었지만 그만큼 현실의 무게도 느껴졌던 시간. 그날 매장을 닫고 돌아가던 길. 자동문이 삑 소리를 내며 닫히는 소리가 이상하게 차갑게 들렸어요. 그게 반갑다는 뜻인지 수고했다는 뜻인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런 말 저도 오픈 전엔 참 많이 했거든요. 무인 창업이라 괜찮지 않아요? 알바도 안 써도 되고 시간도 널널하고. 근데 그게요, 막상 시작해보니까 진짜 아이러니한 거예요. 무인이라서 시작했는데 왜 나는 점점 더 바빠지는 걸까요? 하루 2번 매장에 들르는 건 이제 당연한 루틴이 됐고, 심지어 일정이 꼬이거나 야근이라도 생기면 퇴근하고 밤 12시에 매장에 가야 하는 날도 생겼어요. 아무도 없는 매장에 혼자 불 켜고 청소하고, 혼자 유통기한 확인하고, 혼자 진열대 다시 정리하는 밤. 그 시간이 쌓일수록 제 머릿속에 계속 이런 생각이 맴돌았어요. 이건 무인이 아니라 사장 혼자 다 하는 일인 운영 점포구나. 특히나 제가 제일 지쳤던 건 반복되는 사소한 문제들이었어요. 예를 들어요. CCTV에 자꾸 동일한 아이가 계산 안 하고 물건을 들고 나가는 모습이 포착되는데 그걸 보고도 제가 당장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점. 아이 부모에게 연락할 수도 없고 학교에 말할 수도 없고 결국 붙이는 건 계산 후 가져가 주세요라는 A4 용지 한 장. 근데 그걸 누가 봐요. 보고도 그냥 무시하면 끝이에요. 그리고 그걸 매장에서 확인하고 나오는 건 또 저고요. 유통기한 문제도요. 생각보다 엄청 신경 쓰여요. 아이스크림은 유통기한이 긴 편이긴 하지만 상품별로 입고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계속 체크 안 하면 놓치는 게 생기거든요. 특히 잘 안 나가는 상품은 몇 주 동안 그대로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상온에 있거나 녹아 있거나 이런 경우도 생겨요. 그걸 보는 순간 아, 오늘도 또 하나 버리겠네. 이런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버리는 건 금액보다 기분이 더 상해요. 또 하나, 환불 문제. 무인이니까 당연히 환불은 어렵잖아요. 근데 아이스크림이라는 게 민감해요. 조금만 녹았다가 다시 얼어도 겉면이 이상해지고 맛이 변해요. 그럼 손님은 왜 이런 걸 팔아요? 하고 전화하거나 가끔은 리뷰 테러를 해요. 그럴 땐 답답해요. 직원이 있어야 즉각 대응이라도 하지. 무인 점포는 결국 책임이 저한테 다 와요. 그걸 또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고 이런 소통까지 무인일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매장 안에서 가장 스트레스였던 건 정리. 진열은 하루만 안 해도 티가 나요. 아이스크림 상자가 비뚤어져 있거나 냉동고가 덜 닫혀 있거나 포장지 찌꺼기가 냉장고 문틈에 껴 있거나 이런 것들은 손님이 봤을 때 관리가 안 되는 가게구나라는 첫인상을 주고 그게 바로 재방문 여부로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매장 올 때마다 진열을 처음부터 다시 했어요. 잘 팔리는 상품은 앞으로 색깔은 구분되게 냉장고 문은 반듯하게. 근데 그게 진짜로 귀찮아요. 일상이 돼버린 귀찮음. 여기에 더해서 발주 관리까지. 이건 정말 예민해요. 너무 많이 시키면 재고가 쌓이고 너무 적게 시키면 금방 품절되고 냉장고 용량도 한계가 있어서 무조건 알맞게 주문해야 하는데 그 알맞다는 게 매번 다르거든요. 주말은 다르고 평일은 다르고 비 오는 날은 또 완전 달라요. 이걸 제가 손으로 정리하고 계산해서 23일 간격으로 본사에 발주 넣어야 해요. 본사가 알아서 채워주는 게 아니라 제가 다 판단해서 보내야 하는 구조라 진짜 신경이 많이 쓰였어요. 그리고 이 모든 걸 직장 다니면서 병행하고 있었어요. 퇴근하고 주말마다 아이스크림 진열대 앞에서 무릎 꿇고 정리하는 제 모습을 보면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처음엔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시간은 시간대로 쓰고 몸은 점점 더 지쳐가고 가슴속에는 쌓이는 피로감만 늘어났죠. 그렇게 몇 주가 지나고 나니까 제 일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침에 눈 뜨면 매장 생각부터 나고 점심 먹다가도 지금 냉동고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들고 밤에 자기 전에 매출 어플을 습관처럼 열어보게 되고 하루 매출 25만 원 나왔을 땐 안도하고 15만 원 나왔을 땐 불안해지고 12만 원 밑으로 떨어지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그 매출 변화에 따라 감정도 같이 흔들리는 생활. 그게 너무 피곤했어요. 저는 지금도 종종 생각해요. 무인 창업의 본질은 과연 뭘까? 정말 손 안 대고 돈 버는 구조일까요? 아니면 사장이 모든 걸 통제하는 구조일까요? 제 생각은요, 무인이라는 단어가 주는 착각에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구조라는 거예요. 진짜 무인은 자동화된 시스템이 완전히 갖춰졌을 때 가능한 거고, 지금 같은 구조는 그저 손님과 직접 대면하지 않는 대신 사장이 모든 걸 백스테이지에서 다 떠안는 구조일 뿐이에요. 그게 무인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제 진짜 모습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 사업에 희망을 가졌던 시기가 있어요. 딱 여름이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6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한창 더워서 아이스크림 없으면 버티기 힘들던 그 시기요. 그때는 정말로 아, 이거 해볼 만한데? 라는 생각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들었어요. 여름방학 직전부터 매출이 슬슬 오르기 시작했어요. 평소엔 하루에 15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였던 매출이 갑자기 25만 원, 30만 원, 많게는 40만 원까지 찍히더라고요. 처음엔 오, 이게 바로 성수기 효과구나 싶었어요. 솔직히 좀 신났어요. 하루에 40만 원이면 한 달이면 1200만 원 넘잖아요? 물론 온갖 빼고 이것저것 계산해야 하지만 그래도 처음으로 숫자에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매장 앞 풍경도 달라졌어요. 오후가 되면 중학교 학생들이 더운 날씨에 아이스크림 사러 몰려오고 근처 학원 다니는 초등학생들도 학원 끝나고 무리지어 들렀어요. 그리고 저녁 땐 부모들이 아이 손잡고 와서 2개 골라 3개까지 괜찮아 하면서 계산하는 모습도 보이고 매장 안이 북적이는 걸 보는 건 생각보다 기분 좋은 일이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재고가 비는 걸 보는 맛. 이게 묘하게 뿌듯해요. 냉동고가 하루가 다르게 비어가고 한 칸이 텅 비면 와, 이거 잘 나가네 싶고 그러면 바로 발주 넣고 다음날 아침에 새로 들어온 아이스크림을 다시 진열하면서 기분이 좋아지죠.
물건 팔리는 속도가 빠르니까 그만큼 운영 잘하고 있다는 자부심도 생기고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이 사업도 하면 되는구나 싶었어요. 발주를 하루 걸러 한 번씩 넣었고 리뷰도 조금씩 쌓이기 시작했고 그중에는 깨끗하고 정리 잘 되어 있어요. 아이랑 자주 들릅니다. 이런 글도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저는 내가 이제야 조금 사장 같아졌구나 하는 기분도 들었죠. 근데요, 그 희망이 참 짧더라고요. 딱 한 달 반이었어요. 그 이후부턴 다시 원래의 매출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8월 중순쯤부터 비도 오고 날씨도 한풀 꺾이고 아이들도 방학이 끝나면서 학원이나 학교로 흩어지니까 매출이 순식간에 내려갔어요. 어제까지 35만 원 찍던 게 오늘은 18만 원, 모레는 15만 원, 그 다음은 다시 12만 원. 하루하루 숫자가 줄어드는 걸 보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허전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 한 달 반의 매출이 정상이 아니라는 걸 몸이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수기 매출을 기준선처럼 생각해버리게 된 거죠. 다시 40만 원 나올 수 있어. 이번 주는 비가 와서 그런 거야. 아직 더운 날 남았잖아. 계속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어요. 9월로 접어들자마자 하루 매출은 평균 13만 원. 이게 거의 고정됐어요. 그러면서 저는 성수기를 지나고 나서 더 피곤해졌어요.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던 거죠. 그때부터는 매장 갈 때마다 오늘도 한산하겠지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 정리하면서도 어차피 안 팔릴 텐데 하는 마음이 생기고 발주할 때도 이거 과잉 재고되면 어떡하지 싶어서 손이 자꾸 멈칫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성수기엔 안 보이던 매장의 단점들이 다시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냉장고 문이 헐거운 거, 냉기 빠지는 거, 바닥 타일이 미끄러운 거, 포장지가 자주 흘러내리는 거, 계산기 반응 속도가 느린 거. 성수기 땐 그 모든 걸 매출이 덮어줬거든요. 근데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니까 그게 전부 문제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장사가 잘 될 때는 누구나 희망을 갖지만 장사가 다시 평범해지면 희망은 유지비가 든다는 거요. 그 희망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 마케팅도 생각해야 하고 정리도 더 꼼꼼히 해야 하고 사은품도 고민하게 되고 이벤트도 생각하게 되죠. 근데 그 모든 걸 혼자 해야 하잖아요. 그게 진짜 벅차요. 한 달 반 동안 쌓인 매출 덕에 통장 잔고는 조금 늘었어요. 수익도 괜찮았고 적어도 이번 달엔 적자 아니다는 안도감도 있었어요. 근데 그보다 더 크게 남은 건 기대감에 대한 후폭풍이었어요. 성수기의 매출 곡선은 그 자체로도 위험하다는 걸, 그 시기가 지나면 왜 다시 이렇게 되었지? 라는 자책이 시작된다는 걸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러 나가는데 매장에 다녀와야 해서 약속 시간을 2번이나 미뤘어요.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야, 너 무인 창업한다더니 왜 더 바빠졌냐? 그 말에 웃으며 넘겼지만 돌아오는 길에 그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돈은 조금 벌었지만 마음은 더 바빠졌고 몸은 더 지쳐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성수기가 지나간 자리엔 언제부터인가 버텨야 한다는 의무감만 남았어요. 이젠 수익보단 손해보지 말자는 쪽으로 마인드가 바뀌었고 이득보다는 유지가 목표가 됐고 꿈꾸던 여유로운 무인 운영은 슬며시 뒤로 사라졌어요. 여름이 다 끝나고 나서야 저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어요. 성수기, 진짜 돈이 되긴 합니다. 근데 성수기는 잠깐이에요. 그게 제가 여름에서 배운 전부였어요. 비수기라는 말이 이렇게 몸으로 느껴질 줄은 몰랐어요. 그냥 여름 지나면 매출 조금 줄겠지 그 정도로만 생각했는데요. 아니었어요. 정말 그 조금이라는 게 아니라 반토막도 넘게 정말 눈에 띄게 매출이 쪼그라들었어요. 9월 중순쯤부터였을 거예요. 하루 매출이 12만 원, 11만 원, 어떤 날은 9만 원. 그 숫자들을 보는데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에이, 오늘은 우연이겠지, 내일은 좀 오르겠지. 그렇게 하루 이틀 기다리다 보니 그게 그냥 평균이 된 거예요. 비가 오는 날엔 더 심각했어요. 비 오는 평일 오후엔 손님이 단 한 명도 안 들어오는 날도 있었고요. 한 명도 없는 매출 0원이라는 숫자를 처음 봤을 때 믿기지 않아서 4번쯤 다시 확인했어요. 결국 손님 없이 하루를 마감한 날 혼자 매장에 앉아 정리도 할 게 없어서
그냥 멍하니 벽만 보고 앉아 있었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그 말이 진짜 절로 나왔어요. 가장 곤란했던 건 월세 때문이었어요. 고정비는 줄어들지 않잖아요. 월세 100만 원, 전기세 평균 15만 원, 수도 관리비 5만 원, 배달 어플 수수료랑 카드 수수료 합치면 매달 13만 140만 원은 기본으로 나가요. 근데 매출이 300만 원 남짓 나온 달엔 수익이 아예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물건 원가 빼고 고정비 빼고 나면 진짜 남는 게 없더라고요. 버는 족족 나가는 구조, 이게 바로 그 말이더라고요. 장사라는 게 물건 팔아서 돈 벌기보단 손해만 보지 말자가 목표가 되는 순간, 그때부터는 체감이 완전히 달라져요. 하루하루가 매출 나올까? 오늘은 얼마나 빠졌을까? 그 생각뿐이에요. 그때부터 제가 장사라는 걸 의무처럼 느끼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매장을 찾아가는 게 설렘이었어요. 새 아이스크림 정리하면서 기분 좋았고, 포스터 붙일 때도 손님 눈에 예쁘게 보이길 기대했는데, 이제는 정리도 기계처럼 하고 발주도 최소로 줄이고 청소하면서는 이제 이것도 귀찮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무엇보다 마음이 무너졌던 건 본사조차 예전 같지 않다는 거였어요. 처음엔 꾸준히 연락 오던 담당자가 이제는 거의 연락이 없고 마케팅 제안도 없고 문자도 줄어들고 이젠 너가 운영 알아서 해봐라,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게 너무 서운했어요. 성수기엔 함께 뛰는 느낌이었는데 비수기가 되니까 저 혼자 남겨진 느낌. 어느 날은 편의점이랑 가격 비교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편의점에선 1+1 행사하고 회원 할인가 적용되니까 저보다 더 싸게 팔릴 때도 있어요. 그걸 알고 나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이 무인점포라는 사업이 정말 경쟁력이 있을까 하는 회의감도 들었어요. 아이들은 점점 편의점으로 가고 부모들은 신뢰도 가는 가게로 가고 매장에 들어오는 사람은 줄고 반복되는 하루하루. 그리고 그 시기부터 제가 자주 했던 말이 있어요. 그래도 버티자, 아직까진 적자까진 아니니까. 그게 제 스스로를 위로하는 유일한 주문이었어요. 적자는 아니지만 수익도 아니고 그냥 제자리. 근데 그 제자리라는 게 생각보다 무겁더라고요. 움직이지 않는다는 게 사람을 이렇게 지치게 할 줄은 몰랐어요. 10월, 11월 매출은 계속 줄었고 매장 방문 횟수는 줄이지도 못했어요. 한 번이라도 안 가면 청소가 엉망이고 상품이 엎어져 있고 포장지가 흩어져 있어요. 안 가면 티나는 매장. 그게 제 현실이었어요. 그리고 그걸 혼자 다 감당해야 한다는 게 생각보다 외롭고 고된 일이더라고요. 겨울이 다가올수록 냉동고 앞에서 손님 머무는 시간이 짧아졌어요. 매장 온도는 그대로인데도 그냥 춥다는 느낌 때문인지 다들 서둘러 골라서 후딱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빠른 발걸음 속에 남겨진 냉기만이 매장 안에 오래 머물렀어요. 그 냉기가 가게 공기인지 제 마음인지 잘 모르겠는 날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창업에서 가장 힘든 건 크게 망하는 순간이 아니에요. 서서히 침몰해가는 걸 감지하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 그게 진짜 사람을 괴롭게 해요. 그게 바로 비수기였어요. 매출이 빠지는 만큼 자존감도 같이 빠지는 느낌. 그 시절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저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월세 내기도 빠듯한 창업 그래도 버텼다. 그게 자랑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그 말을 듣고 현실을 좀 더 가깝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는 좀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꼭 정리해서 하고 싶었어요. 실제로 손에 남는 돈은 얼마였냐고요? 창업 영상이나 블로그 후기 보면 매출 1200만 원, 성수기엔 1300도 넘어요. 그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저도 그거 보고 시작했어요. 근데 매출은 매출일 뿐 수익은 다르다는 걸 몸으로 배우는 데는 오래 안 걸리더라고요. 먼저 제 매출 구조부터 알려드릴게요. 성수기 기준으로 한 달 매출이 1300만 원까지 찍혔어요. 비수기에는 500만 원대 초반까지 떨어졌고요. 그 사이 평균 매출이 한 700만 원에서 900만 원 선이었어요. 딱 그 평균으로 계산해 볼게요. 월 매출 800만 원. 이제 여기서 빠지는 비용들 정리해 볼게요. 물건 원가 50%. 아이스크림은 마진이 높은 상품이 아니에요. 특히 무인점포는 개별 단가를 낮추기 때문에 평균 원가율이 45%에서 50%까지 올라가요. 800만 원 매출 기준 400만 원이 원가로 빠져요.
월세 200만 원. 경기도 중학교 앞 상권. 아파트 단지 내 1층 상가라는 입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가 200만 원이었어요. 초반에는 비싸다는 생각보다 입지 프리미엄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나중엔 그게 제일 큰 고정비 부담이었어요. 전기수도 관리비 20만 원에서 30만 원. 냉동고가 하루 종일 돌아가야 하니까. 전기세만 올 10만 원에서 15만 원. 배달 앱 수수료 및 카드 수수료. 카드 수수료는 약 2.3%. 배달 앱은 안 했지만 현장 결제 비율이 높은 구조라 매출 중 95%가 카드 결제였어요. 800만 원 중 약 20만 원이 카드 수수료로 나갔어요. 본사 로열티 및 관리비 약 15만 원. 브랜드마다 다르지만 저는 본사의 월 정액으로 관리비를 내는 구조였어요. 정기 점검, 상품 공급, 유통망 유지 등의 명목으로요. 자, 이걸 전부 정리해보면 이래요. 위에 거 전부 차감하면 실제 순수익 약 140만 원.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엔 제 시간이 들어간 노동비는 포함 안 됐잖아요. 제가 매장에 다녀간 시간, 진열한 시간, 청소한 시간, 정리, 발주, 정산. 한 달 평균 40시간 이상은 쓴 것 같아요. 주 10시간 꼴이죠. 그 시간에 알바를 썼다면 시급 1만 원 기준으로 40만 원은 나갔을 거예요. 그러면 순수익은 100만 원 선. 그게 현실이에요. 여기서 더 문제는 이 수익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다음 달엔 700만 원 매출, 그 다음 달엔 600만 원. 비수기 땐 500만 원도 안 되는 달도 있었고요. 그러면 수익은 50만 원 이하로 내려가요. 거기서 실수라도 생기면 예를 들어 유통기한 체크 못해서 상품 버린다든지 도난이 생긴다든지 설비 고장이 난다든지 하면 바로 적자 전환이에요. 그때부터 저는 이 사업의 수익 구조를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로 따지기 시작했어요. 얼마 버느냐보다 이번 달도 버틸 수 있느냐, 그게 제 계산 기준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산하면서도 자꾸 허탈했어요. 이 수익을 위해서 내가 초기 4,500만 원을 투자하고 매일 2번씩 매장에 들르고 몸과 시간을 들인 게 과연 맞는 선택이었을까?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도 너는 실패는 아니잖아. 적자는 아니니까 다행이지. 그 정도면 선방한 거지. 근데 그 말을 들을수록 더 공허했어요. 나는 왜 이걸 하고 있지? 내가 정말 이 수익에 만족하고 있는 걸까?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처음 들어간 돈이 아까워서 포기 못하고 계속하는 거였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한 달에 순수익 100만 원. 그게 전부라면 정말 다시는 안 할 거예요. 그 100만 원을 벌기 위해 잃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시간, 자유, 감정, 에너지. 특히나 마음이 너무 쉽게 상해요. 고객 불만 하나에, 매출 하락 하루에, 정리 안 된 진열 하나에 괜히 기분이 우울해지고 그걸 끌어안고 하루를 살아야 하니까요. 유튜브에서 보던 숫자들은 매출 기준이고 그 뒤에 있는 고정비, 시간, 감정, 노력은 잘 드러나지 않거든요. 저는 그걸 직접 겪고 나서야 알았어요. 처음 가게 문을 열던 날이 아직도 선명해요. 불 켜진 매장을 바라보며 이 문은 내 손으로 열었다고 생각했었죠. 근데 몇 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그 문을 내 손으로 다시 닫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더라고요. 그래도 괜찮게 버티고 있잖아요. 적자 아니면 괜찮은 거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요, 장사를 한다는 건 그날그날 수익보다 내일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버틸 수 있는 일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확신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어요. 처음엔 적어도 1년은 해보자는 각오였고 그 안에서 매출 흐름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6개월쯤 지나니까 이걸 6개월 더 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이 들더라고요. 가게는 돌아가요. 매출도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매일 똑같은 패턴에 똑같은 문제에 부딪히고 거기서 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건 운영이 아니라 소모에 가까운 느낌이에요. 가장 큰 변화는 제가 매장을 향하는 발걸음이 점점 무거워졌다는 거예요. 예전엔 매장 문을 여는 손에 힘이 있었고 진열할 때마다 이 상품은 이쪽이 낫겠지 하는 고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쌓고 청소도 최소한으로 하고 들어갔다가 나오는 시간도 점점 짧아졌어요.
정성이 빠지는 순간 장사는 식어요. 그걸 저도 느끼고 있었어요. 어느 날은 저녁 9시에 매장을 들렀는데 냉동고 하나가 문이 덜 닫혀 있었어요. 하루 종일 그 상태였는지 그 안에 있던 아이스크림이 절반쯤 녹아 있었고 물기가 고여 있었어요. 그걸 치우면서 제가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게 지금 내가 할 일이 맞나? 혼잣말인데 제 귀에는 너무 크게 들렸어요. 그래서 순간 그 말이 결정문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날 이후부터 폐업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자리 잡았어요. 처음엔 그냥 나중에 고려해야 할 일 정도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걸 언제 꺼낼지 타이밍만 보고 있는 상태가 된 거죠.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게 무섭더라고요. 왜냐면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끝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감출 수 없었던 계기가 있었어요. 11월 말 3일 연속으로 하루 매출이 7만 원 이하를 찍었어요. 그 숫자만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싶지만 문제는 그게 연속이었다는 거예요. 정리하러 매장에 갔는데 딱 봐도 아무도 다녀간 흔적이 없더라고요. 바닥도 깨끗하고 진열도 그대로고 심지어 CCTV 돌려보니 하루 동안 방문객이 2명뿐이었어요. 그걸 보는데 속에서부터 무력감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이건 운영이 아니라 유지도 안 되는 상황이구나. 그러면서 자꾸 이 매장을 접는다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 부모님은 뭐라 하실까? 친구들은 그래도 해봤잖아 라고 말해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아무도 뭐라 안 할 거란 건 알아요. 근데도 자꾸 내가 실패한 걸까? 하는 감정이 생겨요. 그게 사람을 참 조용히 무너뜨리더라고요. 무인 아이스크림 창업을 준비할 때 가장 많이 들은 질문이 이거였어요. 도난 걱정 안 돼요? 애들 있는 동네면 막 가져가기도 하지 않나요? 무인인데 진짜 괜찮아요?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요즘 세상에 CCTV 다 있고 애들도 다 계산하는 시대예요. 그리고 솔직히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장사를 직접 해보니까 정말 무서운 건 도난이 아니었어요. 무관심이었어요. 도난은 생각보다 적었어요. 물론 없지는 않았죠. 계산 안 하고 가져가는 아이들, 몰래 뚜껑을 열고 상품 상태만 보고 다시 넣는 경우, 심지어 계산한 척하며 찍는 신용만 하고 나간 손님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건 CCTV 돌려보면 보여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는 되지만 한두 번 보고 나면 그냥 이 정도는 감수하고 해야 되는 일이구나 싶어요. 문제는요, 그마저도 없는 날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무도 오지 않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심지어 근처를 지나가면서도 매장이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않는 날들. 그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하루는 그랬어요. 비도 안 오고 평일 오후였고 아이스크림 진열도 다 새로 해놨고 신상품도 2종류 넣었고요. 근데 매출은 8,000원. 그게 전부였어요. 그날 CCTV 돌려봤는데요. 손님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조차 매장을 한 번도 안 쳐다봤더라고요. 그냥 유리창이 투명하니까 안이 보이긴 보이는데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지나치는 공간. 그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여기 있는 건데 왜 아무도 안 보지? 나 이렇게 열심히 정리했는데 왜 아무도 관심이 없지? 그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괜히 매장 외부를 꾸미기 시작했어요. 알록달록한 안내판 붙이고 신상품 있고 라는 문구도 인쇄해서 붙이고 출입문에 동글동글한 캐릭터 스티커도 붙이고 어떻게든 눈길을 끌어보려고요. 근데 그게 또 지나치면 동네 분위기랑 안 어울리는 느낌이 나요. 너무 유치해 보이기도 하고 오히려 퀄리티 낮아 보일까 걱정되기도 하고 그래서 또 떼고 다시 붙이고 밤마다 조명색도 바꿔보고 그걸 혼자 하면서 느꼈어요. 이제는 눈길 한번 끄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SNS도 해봤어요. 지역만 카페에 글도 올려보고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 달아서 사진도 올려봤죠. 근데 효과는 미미했어요. 좋아요, 몇 개 댓글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온라인의 존재를 알리는 건 정말 긴 싸움이더라고요. 그게 단기간에 성과로 이어지는 건 극히 드물었어요. 그런 무관심이 계속되다 보니까 매장에 대한 애착도 떨어졌어요. 예전엔 아이스크림 진열도 신경 써서 배열했는데 이제는 그냥 칸만 채우자. 이런 식으로 바뀌더라고요. 창업 전에는 도난 걱정만 했던 제가 이제는 차라리 도난이라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했어요.
도난은 최소한 누군가 다녀갔다는 증거라도 남기거든요. 무관심은 그것조차 없어요. 그리고 그게 사람을 가장 깊이 무너뜨려요. 매장을 오갈 때마다 저는 항상 같은 길을 지나요. 중학교 앞에 늘어선 상가들, 그 안에 들어선 무인점포들, 소형 카페, 편의점, 문구점, 그리고 학원들 사이사이에 숨어있는 작은 가게들. 그 중엔 저보다 먼저 자리 잡은 가게도 있었고 저와 비슷한 시기에 문을 연 곳도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 익숙했던 간판들이 하나씩 사라지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리모델링 하나보다 싶었죠. 근데 며칠 지나도 불은 안 켜지고 문은 닫힌 채로 그대로예요. 한 달에 한 번꼴로 폐업 정리 문구가 붙기 시작했어요. 유독 무인점포가 많았어요. 모두 조용히 사라졌어요. 그걸 보는 마음이 참 이상했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싶은 안도감과 이제 나도 곧 그럴까 싶은 불안이 같이 찾아오더라고요. 특히 연매장이 문을 닫았을 때 저는 진짜 멍하게 몇 분간 서 있었어요. 유리벽 너머 텅 빈 매장을 보면서 그 공간이 얼마나 차가운지, 그 적막함이 제 마음에도 그대로 들이닥치더라고요. 예전엔 그 가게 사장님이랑 가끔 마주치면 인사도 나누고 오늘 좀 나가셨어요? 주말엔 애들이 더 오더라고요. 그런 소소한 얘기도 했었는데 이젠 그냥 불 꺼진 그 자리만 덩그러니 남아있어요. 하나둘 그렇게 비어가니까 골목 분위기 자체가 바뀌더라고요. 사람들의 발걸음도 줄고 지나가는 학생들도 이제 그 골목을 잘 안 써요. 거기 요즘 망했대. 이런 말이라도 돌기 시작하면 그 골목은 더 이상 매출이 나올 수 없는 구조가 돼요. 상권이란 게 하나의 매장만 잘한다고 살아남는 게 아니더라고요. 함께 살아 움직여야 서로도 시너지 받고 유동인구도 자연스럽게 유지되는데 그 흐름이 끊기면 그 다음은 정말 빠르게 무너져요. 그러다 보니 이상한 위기감이 생겼어요.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뭔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 그래서 이벤트도 해봤어요. 2개 사면 1개 무료. 인스타 팔로우 시 사은품 증정. 1,000원 할인 쿠폰도 시도했어요. 근데 돌아오는 건 잠깐의 반짝 반응뿐이었어요. 그 반짝 효과가 끝나면 다시 원점이었고 매출은 그대로였고 심지어 이벤트 비용만 제 부담이 됐어요. 그때 느꼈어요. 지금 내 가게가 아니라 이 상권 전체가 가라앉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런 상황에선 혼자 잘한다고 살아남는 게 아니라는 거요. 진짜 결정적인 건 어느 날 본사에서 연락이 왔을 때였어요. 사장님, 혹시 운영 어려우시면 양도 의향 있으신가요? 이 문장 한 줄이었어요. 정중했지만 그 안엔 묘한 의미가 담겨 있었죠. 이 상권은 이제 힘들다. 우리가 새 점주를 알아보겠다. 정리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순간 그 말이 칼처럼 꽂히더라고요. 너무 오래 버티셨습니다라는 말 없이 그냥 조용히 떠밀리는 기분. 사실 제 매장만 망한 게 아니란 사실이 위안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게 더 무섭더라고요. 이 구조 자체가 잘못됐구나. 그걸 인정하는 순간 희망이 사라지더라고요. 이제는 주변 가게 간판이 바뀌면 새로 들어온 애보다는 얼마나 갈까부터 생각하게 돼요. 가게 문이 닫히면 정리했네 보다는 그분 마음이 어땠을까부터 떠올라요. 그게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만이 아는 감정이더라고요. 조금만 더 해보자 하는 미련도 있고 지금 그만두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다는 막연한 두려움도 있어요. 그 어떤 것도 확신은 아니에요.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중이에요. 가끔 상상해요. 정확히 말하면 피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상상이에요. 유튜브 알고리즘이 저에게 무인 창업 성공기를 보여주지 않았다면, 상담을 받으러 간 날 조금만 더 머뭇거렸다면, 보증금을 송금하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했다면, 과연 지금의 나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저는 아마 이 선택을 다시 하지 않을 거예요. 이건 후회라기보단 배움의 결론이에요. 제가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를 운영한 시한 동안 분명히 많은 걸 배웠고 사람에 대해, 돈에 대해, 노력과 결과의 간극에 대해 정말 뼈저리게 느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경험을 굳이 다시 겪고 싶냐고 묻는다면 아니요, 충분히 고생했어요. 처음엔 이 일이 제게 자유를 줄 거라고 믿었어요. 시간의 여유, 수익의 여유. 근데 실상은 더 많은 제약 속에서 살아가는 나였어요. 매일같이 매장에 들러야 했고, 계산 오류 하나에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았고, 재고 수량 하나에 감정이 요동쳤어요. 그 어떤 고위직 팀장도
하루 매출 12만 원에 이렇게 심장이 오르락내리락 하진 않을 거예요. 이 일을 하면서 제 안에 많은 것들이 무너졌어요. 처음엔 정성 들여 진열하던 손이 이젠 그냥 대충 채우는 손으로 바뀌고, 진심 담아 붙이던 안내문도 이젠 복붙한 문구로 갈아 끼우기 바빠졌어요.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퇴근하고 매장에 들러 유통기한 체크하다가 진열장 앞에서 멍하게 앉아 있었어요. 그때 거울처럼 반사된 제 얼굴을 봤어요. 초췌한 얼굴, 웃음기 없는 표정. 그 안에 있는 지쳐있는 나를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고 있지? 그 말이 입에서 새어나왔어요. 그게 이 창업의 본질이었어요. 다시 돌아간다면 저는 무인 창업을 선택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건 생각보다 훨씬 외롭고 지속 가능성이 낮고 정신적으로 너무 소모되는 일이었거든요. 그럼 이 경험이 완전히 후회만 남았냐고요? 그건 또 아니에요. 저는 이걸 통해 제가 얼마나 단단하지 않은 사람인지 알게 됐고, 감정에 따라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도 알게 됐어요. 무엇보다 가장 크게 배운 건 이거예요. 자기 자신을 더 잘 알아야 어떤 일도 버틸 수 있다. 혹시라도 창업을 고민하고 있다면, 특히 무인점포를 생각 중이라면 저는 꼭 이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가장 먼저 확인할 건 창업 비용도 상권도 마진율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성향이에요. 매일같이 혼자서 정리할 수 있는지, 문제가 생겨도 책임을 혼자 감당할 수 있는지, 의욕이 꺾여도 매장을 가는 발걸음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게 안 된다면 아무리 잘 짜인 창업 구조도 지옥일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이 매장을 어떻게 할지 결정하려고 해요. 정리할지, 양도할지, 조금 더 버틸지. 아직도 머릿속이 복잡하지만 이제는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아요. 이 일이 내가 원하던 삶은 아니라는 거, 그리고 그걸 깨달은 지금, 비로소 저는 이 장사의 끝을 생각할 수 있게 됐어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선택을 조금은 더 신중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